안녕하세요. 39살 여자입니다. 저는 떡집 하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자라왔어요. 엄마 아빠는 이 외동딸에게 여기저기 학원들을 보내주시면서 공부든 예체능이든 많은 도움을 주려 하셨지만 저는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도 인생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며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옆에서 떡 만드는 거라도 배워보지 않겠냐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곤 하셨죠. 항상 신선한 재료로 떡을 만드는 두 분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정성을 알아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시식용 떡을 손님들에게 권하며 떡집 일을 돕던 저를 보고는 손님들은 인사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집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딸내미가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아유, 그래도 요것이 누굴 닮았는지 엄마 아빠 힘들다고 학교 끝나자마자 꼭 여기 들러서 도와주는 거 있죠? 그러니깐요. 참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게 우리 아들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네요. 호호호호. 그리고 옆에서 매일같이 떡 만드는 걸 도와주다 보니 어느덧 고등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 없이도 반죽이나 떡을 뽑는 것까지 기본적인 건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앞으로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만 하다가 제 생각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딸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보내줄 수 있는데 아직 가게 대출받은 것도 남아있잖아. 그래도 우리 딸이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거 하나 못 보내주겠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어차피 난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떡집 물려받으면 안 될까? 지금까지 옆에서 엄마 아빠 떡 만드는 걸 많이 봐와서 반죽하는 거나 기본적인 것들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에이, 이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지 말고 대학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떨까? 대학 가도 똑같지 뭐. 그리고 나같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대학 가서도 노느라 바쁘대. 괜히 적성에도 맞지 않는 대학 가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기 싫어.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절대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한 가지에 꽂히면 절대 놓지 않는 제 성격을 아는 부모님도 처음엔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떡 만드는 걸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니 나중에는 못 말리겠다며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나 공부 대신 전국의 떡집부터 탐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되는 가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노하우를 꼭 배워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도 이 동네에서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은 많았지만 사실상 멀리서 저희 가게를 찾아올 만큼의 경쟁력은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정도면 됐지. 너 몸까지 상해가면서 이렇게 떡집을 위해 무리할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만든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떡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지. 뭔가 참신한 메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식이란 자고로 새로운 것에만 치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이야.
늘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함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아빠는 요즘 사람들 입맛이나 트렌드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 내가 너무 심했나 싶은 생각에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신메뉴를 개발하는 일도 떡집을 홍보하는 일도 쉽지는 않더군요. 혼자 좌절하며 불 꺼진 가게에서 울었던 적도 많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완성되지 않은 떡들을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가게 앞에 불이 켜진 걸 보고 한 손님이 들어와서 장사 끝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지금 떡을 좀 사갈 수 있을까요? 죄송해서 어쩌죠? 영업 끝났습니다. 영업은 끝났는데 여기 떡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살 수 없을까요? 아, 이건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메뉴 개발하다가 실패한 떡이거든요. 혹시 떡 사시려면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그럼 이 남은 떡들은 다 어떻게 하시게요? 누구 주고 싶어도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까워도 어쩔 수 없이 버려야죠. 괜찮으시면 몇 개 가져가셔도 돼요.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남은 떡들 제가 아는 보육시설에 갖다 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떡 잘 안 먹을 텐데요. 하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공짜로 받을 순 없다며 한사코 돈을 건네더군요. 이 돈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완성된 떡도 아니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줄지 그게 걱정이네요.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버리기에는 너무 훌륭한 맛인데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겁니다. 저도 이 떡을 그냥 공짜로 받을 수 없으니 보육시설에 떡을 나눠주신 거라고 원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그 뒤로 저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떡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 누군가 내 떡을 먹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남은 떡들을 보육원에 나눠주면서 좋은 일도 하고 장사도 하나씩 배우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보육원에 떡을 갖다 주러 갔는데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더니 제게 고맙다고 배꼽 인사를 하더군요. 아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던지요. 그 이후에는 완성된 떡이나 잘 팔리는 떡도 무상으로 봉사하게 되었고 맛있게 먹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제 옷을 잡더니 머뭇거리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땅콩맛 나는 떡은 없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제 주변에 몰려들면서 하나둘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코맛은요? 저는 딸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기떡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제게 먹고 싶은 떡을 말하는데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이 말해줬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떡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엄마들이 저희 가게에서만 맛볼 수 있는 떡을 사러 가게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요즘 애들 입맛이 밀가루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무리 맛있는 떡을 갖다 줘도 입에 대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이 집 떡은 맛있다고 계속 찾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장사는 잘 되기 시작했고
입김이 센 엄마들 사이에서까지 저희 집 떡이 영양가도 있고 아이들 입맛까지 맞췄다며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군요. 부모님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뛸 듯이 기뻐하셨고 전국에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저희 떡을 사 먹기 어려울 정도로 완판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아침이나 간식으로 챙겨주겠다며 저희 떡을 정기적으로 주문해서 먹어주는 고마운 손님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이름을 딴 가게를 2호점까지 낼 수 있었네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괜히 너 대학도 안 보내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해. 사실 우리는 네가 이 일도 하다 힘들면 그만둘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보란 듯이 떡도 개발하고 2호점까지 내다니. 참 대단해 우리 딸. 다 우리 훌륭한 부모님 보고 자란 덕분에 나도 열심히 한 거지. 그리고 뭐 나 혼자 힘으로 가게가 커졌나? 엄마 아빠가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줬잖아. 두고 봐.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엄마 아빠 이제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지금도 충분해. 이제 엄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날이 갈수록 장사가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는 제 기대와 달리 저를 대학에 보내지 못하신 게 못내 마음에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 성공한 CEO들의 강의를 들으며 어떻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공부했어요. 그렇게 성공한 CEO의 강의를 들으며 필요한 부분을 노트에 적으려는데 그만 가게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볼펜을 안 갖고 온 거 있죠? 아무리 가방을 뒤집어 놓고 찾아봐도 볼펜이 없자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제 어깨를 치는 것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제게 볼펜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얼떨결에 감사의 의미로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강연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3시간의 강의를 듣고 쉬는 시간이 됐을 무렵 옆에서 또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 진짜 감명 깊지 않아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아까 볼펜을 빌려줬던 남자가 제게 자연스레 말을 거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어색하기도 해서 그냥 묻는 말에만 성의 없이 대답을 해줬네요. 그런데 이 남자 대뜸 저한테 커피를 먹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 20분이나 되는데 커피 한 잔 어때요? 아, 그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앞에 자판기 커피요. 몇 번 마셔봤는데 커피가 달달한 게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럼 볼펜도 빌려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살게요. 안 그래도 강연을 듣는 내내 계속 졸음이 몰려와서 참느라 혼났는데 이 정도 커피 제안이면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게다가 이 남자가 선뜻 처음 보는 제게 볼펜도 빌려주고 해서 겸사겸사 감사의 의미로 자판기 커피는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유쾌하고 말도 참 잘하더군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따로 해본 적도 없었던 터라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딱히 할 말을 생각하지 않아도 말이 자연스레 술술 나올 만큼 대화가 잘 됐어요. 처음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참 편안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강연을 듣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쫓아오더니 또 말을 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에 가세요? 네, 강연도 다 들었으니 이제 가야죠. 이쯤 되니 순간적으로 처음 보는 나에게 왜 그렇게 추근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이 남자가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딱 잘라 말했네요. 저 바빠서요. 먼저 가볼게요. 아, 그게 아니고요.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그게 제 볼펜. 아,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싶었어요. 당연히 저한테 관심 있어서 또 말을 거는 건 줄 알았는데 빌려준 볼펜을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칫국을 제대로 마신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죠. 볼펜, 여기요. 그 남자는 웃으며 볼펜을 가져갔고 뻘쭘한 제 손에는 자기 명함을 쥐어주더니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싶었지만 그냥 이 상황이 웃기기도 하고 나 혼자 망상의 나래나 펼친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떨떨해하는 순간 슬쩍 명함을 쥐어주고 간 그 남자가 귀엽다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네요. 집에 와서도 아까 일 때문에 혼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잠깐 대화했다고 다시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준 명함으로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그 남자를 몇 번 더 사석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만나면 만날수록 어쩜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던지 만날 때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는 몰랐지만 생각도 깊고 속이 꽉 찬 사람인 것 같아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밑으로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얼마나 형제끼리 우애가 좋던지 가끔 데이트할 때 데리고 나와 함께 커피도 마시고 술도 한잔 하기도 했어요. 우애가 좋은 형제지간일수록 집안이 화목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외동으로 자라온 저로서는 그 둘이 너무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일찍 장사를 시작했다 보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게 내심 걱정이 되셨나 봐요.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는데 손까지 잡으며 격하게 환영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희 부모님을 처음 본 건데도 그 자리가 어렵지 않은지 싹싹하게 참 잘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을 어디서 만났냐고 칭찬하실 만큼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은정이 사랑하는 만큼 많이 아껴주고 잘 살게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내 자네만 믿네. 우리 딸, 그동안 떡집 하는 우리 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네. 그러니 상처 주지 말고 지금처럼만 많이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네, 그럼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은 남자친구는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어요. 물론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 행복함에 눈물이 자꾸 났네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자친구 어머님을 만나뵈러 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가슴이 콩캉콩캉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어머님이 설마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겠지? 얼굴도 이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어?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저를 격려해주는 남자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서 어머님을 처음 만나뵈러 갔는데 어머님은 표정이 굳어진 채로 제가 인사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떡집을 한다고? 네? 아,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은정씨 떡집 한다는 말 들었어요. 대학도 졸업 못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 네. 제가 떡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대신 부모님한테 떡 만드는 기술 배웠어요. 하다 보니 일도 적성에 맞고 재밌더라고요. 떡집 하면 얼마나 번다고. 그걸로 우리 가족 다 먹고 살 수가 있나? 순간 예비 시모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당황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새로 개발한 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한 달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어요. 아니,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들었는데 고작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부모가 대학을 안 보냈으면 제대로 장사를 가르쳤어야지. 꼴랑 그거 벌어놓고 무슨 대단한 사업가처럼 말을 해. 엄마, 그만 좀 해. 사람 무한하게 그게 무슨 말이야?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의 행동에 참기가 어려웠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순간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욕보는 것 같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만큼 화가 났지만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어머님을 말렸어요. 나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안쓰럽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님의 말투나 행동이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로 보였는데 남자친구는 뜬금없이 결혼식장을 알아보자 하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속상함을 내비쳤는데 어머님이 결혼을 승낙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드릴 때의 태도와 갑자기 결혼을 승낙했다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당연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 맘도 모르고 혼자 싱글벙글하더니 답은 전 가만히 있으라며 결혼식장부터 드레스 준비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추진하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이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친구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적극적으로 결혼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남자친구 때문에 상견례도 속전속결로 하게 되었고 제 걱정과는 달리 결혼식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도 네 가정이 생겼으니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빠는 은퇴하고 이제 이 떡집을 너한테 물려줄까 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궈온 떡집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떡 장사가 쉬운 게 아닌데 지금까지 잘해준 걸 보면 참 대견해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있어. 이젠 떡 빚는 것도 힘에 부치고 엄마 아빠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조용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싶어. 생각보다 완강했던 부모님의 의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고 저는 어린 나이에 떡집을 2개나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되었네요. 그동안 한평생 떡 만들며 고생했던 부모님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가게에 늦게까지나마 연구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제가 밤낮으로 연구해서 만든 떡들은 점점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고 신메뉴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그토록 바라던 3호점을 낼 수 있었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나와서 갓 만든 따끈한 떡을 뽑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른 시간부터 시무가 불쑥 찾아온 겁니다. 얘는 돈을 얼마나 벌려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나온 거야? 저는 갓 만든 따끈한 떡을 뽑으며 고이곤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떡도 따로 포장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무슨 떡을 이리도 많이 포장하는 거냐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무슨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왔니?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래? 장사할 거랑 제가 지원하고 있는 보이건에 보낼 떡이에요. 뭐, 보이건? 돈도 안 되는 애들 도와주면 누가 알아준다니? 때려치워라. 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은 제가 평생 하기로 제 스스로랑 약속한 일이에요. 그렇게 남들한테 베풀 돈이 남아돌면 나 하나 줄 것이지. 아휴, 됐고, 우리 둘째 아들 새로운 일자리나 좀 알아봐라. 도련님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라뇨? 그리고 도련님 일자리를 제가 알아봐요? 얘가 누굴 닮았는지 회사 들어가면 진득하게 일하는 꼴을 못 봤어. 그러니까 네가 아는 데 있으면 우리 아들 취업 자리 좀 알아봐. 정 알아보기 힘들면 여기 떡집 2호점에 점장 자리 하나 내주던가. 2호점 점장 자리요? 어머님,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뭐가 어려워? 어차피 네가 사장이니까 2호점 하나쯤은 우리 아들한테 맡겨도 되잖아.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형수님, 저 왔어요. 형수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무거운 것도 잘 들고 힘도 좋아요.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암튼 난 갈 테니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막무가내로 시모와 도련님이 찾아와서 떡집에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면전에 대고 안 된다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도련님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련님도 제가 못마땅해 하는 걸 눈치챘는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넋살을 떠는 게 아니겠어요. 시모와 도련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또 진짜 일할 마음은 있는 건지 도련님 혼자 바닥도 알아서 청소하고 쌓여있던 쓰레기도 정리해서 버리는 겁니다. 물론 떡집 일이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서툴고 실수도 많은 도련님이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제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며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떡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아직 손이 서툴러 반죽을 하거나 떡을 뽑는 기술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쌀 포대를 옮기거나 힘쓰는 일은 남자라서 그런지 참 잘하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도련님이 일하는 게 적응이 됐을 무렵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제게 자랑을 해왔습니다. 형수, 저 결혼할 여자 생겼어요. 정말요? 어떤 여잔데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잘 벌어요. 떡 만드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언제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었대요? 축하해요. 곧 보여드릴게요. 아마 형수님도 좋아할 것 같아요. 싱글벙글 웃는 도련님을 보니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괜히 저까지 따라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제 나에게도 말로만 듣던 동서가 생기는 건가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가게로 찾아와서 제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들었지? 네? 뭘요, 어머님? 얘 여자친구 생긴 거. 아, 네, 들었어요. 예쁘고 돈도 잘 번다고 저한테 엄청 자랑하던데요. 옆에서 희죽희죽 웃는 도련님을 보며 예전 남편도 날 만났을 때 이렇게 좋아하면서 가족들에게 자랑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도 났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뭐가 좋다고 웃어? 조금 있으면 우리 둘째 아들 장가 보내느라 그쪽 부모님도 만나야 하고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 할 때 입을 옷 좀 사게 네가 돈 좀 보태라. 네? 돈이요? 아, 옷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제가 근사한 걸로 한 벌 사드릴게요. 맨날 떡만 만들면서 네가 제대로 옷을 고를 수나 있겠니? 잔말 말고 내 계좌로 300만 원 보쳐. 기분 좋게 시모에게 옷 한 벌 해주려고 했는데 또 사람의 기분을 망쳐놓는 거예요. 게다가 옷 한 벌 사는데 300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3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랑 백화점 같이 가요. 제가 일하느라 저 꾸미는 건 잘 못해도 어머님 예쁜 옷 골라드리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도련님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래, 형수가 골라주는 게 낫지. 엄마 맨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 입잖아.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도련님의 시원한 한마디에 시모는 당황했고 저는 순간 터진 웃음을 막느라 한참 입을 틀어막고 있었네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무섭게 째려보며 당장 옷 사입게 300만 원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누가 보면 저한테 돈 맡겨놓은 줄 알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저 모자가 이렇게까지 들떠있는데 모처럼 시모의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쁜 옷 사입으시라고 그 자리에서 통 크게 마침 있던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에 침을 태태 뱉으며 금액을 확인하던 시모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나가버렸고요. 순간 시모의 행동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에 들떠있는 도련님을 보고 꼭 참았네요. 그렇게 약속한 상견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뭘 입고 가야 하나 싶은 생각에 옷장 앞에서 옷을 고르는데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안 가도 돼.
왜? 나도 가족인데 같이 가야지. 도련님 결혼할 사람이라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나도 봐야 하지 않겠어? 식장에서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 아니. 당신 바쁘니까 그냥 일해. 안 나와도 돼. 왜 그러는데? 그 집에서 부모님들끼리만 모여서 상견례하지? 머뭇거리는 남편의 행동에 왜 그런가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이 저녁에 누가 전화를 했나 싶어 남편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휴대폰을 집더니 제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는 겁니다. 남편의 어색한 몸짓과 행동에 이상하다 싶어 저도 옆에 달라붙어 전화를 엿들었어요. 늦은 시간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내일 청담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너도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 아, 그리고 네 와이프한테는 어디서 만나는지 말하지 말고. 그래도 엄마, 얘가 또 이러네. 첫째 며느리가 대학도 안 나오고 떡집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 하겠어. 집안 망신이지.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너만 나오란 말이야. 수학이 넘어 들리는 시모의 말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순간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참 그놈의 대학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견례에 안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내가 고졸에 떡집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냐고. 말 좀 해봐.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고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신도 안 간다고 했어야지. 했지. 근데 난 대학 나왔으니까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아니, 언제는 떡집으로 돈 잘 버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돈 필요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뜯어가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신대? 아니, 글쎄, 내 동생 결혼할 사람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뭐, 변호사? 변호사라도 그렇지. 떡집 하는 게 뭐가 죄라고 사람을 자꾸 바보 만드냐고. 미안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됐어. 이런 상황에도 나 버리고 상견례 가겠다고 하는 당신도 똑같아. 그렇게 시모의 전화 한 통에 저는 또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끝까지 상견례를 가겠다고 하는 남편이 얄밉기만 했어요. 차라리 자기들끼리 갔고 나한테 들키지나 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가게 나가 일을 하는데 또 일은 왜 이렇게 손에 안 잡히는 건지. 한 번도 일을 하면서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자꾸 어제 일이 생각나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을 다치고 말았네요. 혼자 병원에 가는데 이 상황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당분간 손 쓰지 말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대한 쉬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응급실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자꾸만 생각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도련님은 제가 신경 쓰였는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제 손에 붕대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상견례 일로 기분 많이 나쁘셨죠? 저희 엄마 성격이 좀 모나잖아요. 성격 좋은 형수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도련님의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손이 다친 이상 당분간은 가게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도련님에게 부탁을 했네요. 도련님, 제 손이 이래서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형수, 서운하게 왜 이래요? 저 있잖아요. 가게 걱정 마시고 며칠 푹 쉬다 오세요. 그래도 아침이랑 저녁에는 나와서 일 좀 도울게요. 의사 선생님 말이 손 많이 쓰거나 물 닿는 일만 피하면 된대요. 에이, 그래도 요즘 형수 속이 말이 아닐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이 가게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러니 이참에 푹 쉬다 오세요. 넉살 좋게 웃는 도련님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고작 3개월 일한 도련님이 제대로 가게를 운영할까 벌써부터 걱정이 들더군요. 그래도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했던 믿음직한 직원들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 저도 도련님을 믿고 가게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서 저는 가끔씩 가게 나가서 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일할 생각도 말라면서 이럴 때 푹 쉬어야 한다고 한사코 일을 하려는 저를 말리더군요. 제 생각과는 달리 일을 척척 해내는 도련님이 고맙기도 해서 손이 다 낫고 나면 혼수 하나 좋은 걸로 사줘야겠다 싶었네요. 그렇게 마음도 복잡하고 손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도 잠시 가게 일은 잊고 오랜만에 저를 위해 휴식을 취했어요. 한 달이 넘게 지나고 손도 어느 정도 회복돼서 병원에서 붕대를 풀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동안 열심히 일해줬던 직원들이 울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가게 언제 나오세요? 저 진짜 못 해먹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울며기며 말을 이어가는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시모가 떡짐을 온종일 드나들며 직원들에게 훈계 아닌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다 큰 성인들인데 자기 기분을 거스르게 하는 직원이면 가차없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 하루 매출이 다른 날에 비해 적게 나오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불러다가 욕까지 퍼부으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떡집에서 일하는 거라며 막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나로 모자라서 이제는 내 소중한 직원까지 함부로 대하다니.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어 저는 곧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게는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그렇게 잘 운영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도련님의 말과는 달리 가게는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하루 종일 떡을 뽑느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기계는 작동조차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시모의 괴롭힘에 못 견디고 나가겠다는 직원들까지 제가 간신히 말리면서 붙잡았네요. 이 상황을 따져 물으려 도련님과 시모를 찾았지만 그 두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한 직원이 시모와 도련님 둘 다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장사가 끝나는 시간대쯤에 돈을 가지러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과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 떡을 뽑았다가는 그 많던 손님들까지 떨어져 나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수북하게 쌓인 먼지를 땀 흘리며 닦고 있는데 익숙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니? 어머님, 지금 가게 꼴 좀 보세요. 대체 그동안 제 가게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얘 좀 봐. 웬 유난이야? 왜 벌써 나온 거니? 지금 가게 먼지 쌓인 거 안 보이세요? 도련님 어디 있어요? 왜? 우리 아들한테 따져 물으려고. 그러니까 네 가게는 네가 챙겼어야지. 뻔뻔한 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떡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달려온 남편도 엉망이 된 가게를 보니 그 자리에서 한숨을 내셨고요. 지금 어머님이랑 도련님이 내 소중한 가게를 망쳐놨다고. 이제 어쩔 거야? 당신이 말 좀 해봐. 뭐 어쩌라고. 그러길래 당신이 속만 안 다쳤으면 됐잖아.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손이 왜 다쳤는데? 언제는 돈 잘 버는 며느리 돼서 좋다고 내 카드 긁으면서 동네방네 떠드시더니 이젠 변호사 동서 들어온다니까 대놓고 무시하고. 내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당신 어머님 이 정도면 병이야 병. 그런데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시모가 참을 수 없었는지 갑자기 제 뺨을 휘어쳤어요. 이에 저도 질세라 어머님에게 두 눈을 크게 뜨며 똑바로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월 매출 3,000원은 저한테는 그 직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인품이 먼저지. 언제까지 직업 따져가며 사람 무시하실 거냐고요. 어머님 그러다 천벌받아요. 그리고 변호사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님한테 잘하는지 제가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지켜볼 거예요.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요. 그래. 너처럼 고졸에 떡집 하나 하면서 유세 떠는 며느리보단 낫겠지. 우리 잘난 둘째 며느리가 결혼만 하면 의제차며 다이하며 선물해준다고 했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너 같은 미천한 서민들은 모를 거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도 변호사 며느리 드리면 되니까 너희 당장 이혼해. 너 혹시라도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연락해서 식은덕 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리 없으니 꿈 깨세요. 막상 자기 아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맨날 그렇게 잘난 며느리 찾아서 덕 보려고 애쓰는 거 한심해서 못 봐주겠네요.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비위 맞추며 벌써부터 눈치 보고 사느라 아주 좋으시겠어요. 뭐? 이게 끝까지? 시모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를 보고 화가 났는지 또 손이 올라갔고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이 시모를 붙잡더니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시모는 한참을 문 밖에서 씩씩거리더니 사라졌고 저는 이런 시댁과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네요. 그런데 나중에 도련님이 찾아와서 제게 뻔뻔하게 월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수, 그래도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가게 잘 봐준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이게 뭐예요? 가게 엉망이 돼서 청소하느라 3일 동안 영업도 못했던 거 알아요? 우리 가게 3일 동안 쉬면 얼마나 타격이 큰지 몰라요. 또 일 못하는 동안 가게 매출 변상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그건 그거고 월급은 주셔야죠. 안 그럼 저 신고할 거예요.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도련님을 보고 있는데 저희 가게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대뜸 이러는 겁니다. 사장님,
저분 돈 주지 마세요. 몇 번이나 돈통에서 슬쩍 돈 빼가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확실한 증거 있을 때까지는 사장님한테 말하기가 뭐해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CCTV에도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매번 일도 안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돈통 확인해서 돈만 슬쩍 꺼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직원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도련님도 당황했는지 월급 달라는 건 없던 일로 하자며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없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싶어서 한 달 동안의 매출액과 잔고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했습니다. 하루하루 번 돈을 매일같이 제게 입금해 주기로 한 도련님이었는데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큰일 났다 싶었어요. 하루에 못해도 들어와야 하는 돈의 액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 의심을 피하려고 했던 건지 돈이 곧잘 들어오다가 어느 날은 300만 원에서 뚝 떨어진 5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의 액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순간 내가 시댁 식구들을 너무 믿었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정산을 해보니 시모와 도련님이 빼돌린 돈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시모에게 찾아가 빼돌린 돈을 달라고 했더니 이미 도련님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다 써버렸다며 파산 신청하면 그만이니까 배째라라는 식인 겁니다. 어떻게 남의 돈을 뻔뻔하게 써놓고 당당하게 파산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나.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돈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그렇게 반포기 상태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분해서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 동안을 억지로 눈물을 삼켜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제 가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시죠? 제 눈치를 보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던 시모는 제게 대뜸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 나 돈이 좀 필요해서 돈 좀 빌려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그리고 뭐요? 지금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주기만 하면 돼.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이제는 뻔뻔한 시모의 말에 화가 나다 못해 웃음까지 나오는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급한 돈이길래 이렇게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자존심까지 다 내려가며 날 찾아온 건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보기라도 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하신 건데요? 그게 잘 사는 집안이라서 그런지 강남에다가 신혼집 마련 안 하면 결혼 안 시키겠다고 하네. 그래서 대출이며 사채며 다 끌어다가 강남에 아파트 구하긴 했는데 매달 나오는 이자가 얼마나 세던지. 사채업자들이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우리 아들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인데 1억 정도만 마련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갚을게. 싫다면요? 뭐?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우리 예점 해봐서. 예정이요? 우리한테 그런 게 남아 있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어머님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뭐?
안 빌려줄 거면서 사정은 왜 물어보는 거니? 너 지금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당신들 같이 무식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생각도 없고요. 그냥 타원하세요. 괜히 또 엄한 사람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뭐? 이게 정말. 갑자기 가게에서 큰 소리가 나자 놀란 직원들은 일을 멈추고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또 시모가 왔냐며 얼굴을 보더니 절레절레 고해졌더군요. 뭐야? 너희들까지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변호사 며느리 둔 사람이라고.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집 마련 못하면 파혼 아니에요? 아, 파혼하는 거 구경이라도 하러 가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빈정대며 시모의 속을 박박 긁자 시모도 그제서야 제 돈 필요 없다며 화를 내더니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나가는 시모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이 과일 쓰레기 갖고 가요. 씩씩대며 가게 문을 나서던 시모는 다시 돌아와서는 주섬주섬 과일 바구니를 챙기며 나가더군요. 그때 분해 죽겠다는 시모 표정이 잊히지가 않네요. 저도 시모에게 한마디 시원하게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저렇게 물푼인 사람한테 내 돈 2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만큼 벌자라며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가게로 낯선 여자가 찾아와서 도련님 이름을 대며 대뜸 여기 사장이 맞냐고 물어왔습니다. 이 가게 사장은 전데 왜 찾으시는 거죠? 이 집 사장님이랑 결혼하기로 한 사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매일 집에 있는 게 사업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정말 그쪽이 떡집 사장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도련님이랑 결혼하기로 한 분이신가 봐요. 이제는 뭐 저한테 도련님도 아니지만. 역시 내 촉이 맞았네요.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그 사람을 왜 여기에서 찾아요? 그런 사람 이제 전 알지도 못하고 도둑질에 간 내 2천만 원이나 갚으라고 하세요. 2천만 원이요?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고 찾아온 여자에게 그동안 전 시모와 도련님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저랑 만날 사람도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자 처음일 텐데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도련님의 여자친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 이러더군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네요. 저한테는 잘나가는 사업가라며 자기 엄마랑 쌍으로 접근하더니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둘이서 제 눈치를 보며 초조해하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아세요? 아까 어머님 다녀가셨어요. 강남에 집 마련했다고 했죠? 그거 다 대출이랑 사채 받아서 산 거래요. 저한테 글쎄 사채업자한테 줄 이자값이 부족하다며 돈까지 빌리러 온 거 있죠? 괜히 좋은 나이에 이혼 도장 찍지 마시고 그 결혼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세요. 뭐라고요? 그럼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꼴랑 강남에 아파트 하나 하는데 사채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미쳤네요. 언니 고마워요. 참, 언니라고 해도 되죠? 언니는 무슨 언니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렇게 그 여자는 제 얘기를 듣더니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고
이틀도 안 남은 상태에서 도련님의 파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파혼을 하든 말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속으로 웃음을 삼키고 애써 모르는 척하고 일을 했죠. 그런데 시모는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 가게 찾아와서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며 비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한테 진짜 며느리는 너였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보고 정말 잘못했다. 노용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미는 시모를 쫓아내려다가 문득 2천만 원의 빚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련님, 파혼 소식은 들었어요. 막상 이렇게 되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지금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일어나세요. 제 말에 얼굴에 화색이 던 시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연신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그런데 말이에요. 일단 대출 땡겨서 산 강남집 팔고 그 돈 먼저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제가 모은 돈이랑 보태서 사채업자들한테 돈 보낼게요. 정말? 정말 그래 줄 거니? 그럼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그렇게 저는 시모가 무리하게 대출받아 마련한 강남집을 헐값에 내놓았고 저희 부모님에게 빨리 그 집을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판 돈에서 제게 빚진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돈만 돌려줬어요. 정확히는 2,6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니? 저한테 빚진 거 있으시잖아요. 강남집 판 돈에서 2천만 원 빼고 남은 돈이에요. 이제 알아서 이자랑 사채 빚진 거 갚으셔야죠.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분명 돈 못해서 사채업자 빚 다 갚아주기로 했잖아. 제가 언제요? 증거 있으세요? 그제서야 시모는 저에게 당했다는 걸 알았는지 나라 잃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곧장 경찰에게 연락해 한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빚을 갚아줄 때까지 가게에서 나갈 수 없다며 버티던 시모는 결국 경찰 손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이 빚진 2천만 원도 되찾았고 어리석게 제 말을 믿은 시모 덕분에 강남의 아파트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었네요. 확실히 마음에 응어리가 진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가게 일은 또 어찌나 술술 잘 풀리던지. 아무리 바빠도 노력하는 만큼 돈이 벌리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매출도 쑥쑥 올라가고 일찍 성공한 CEO라며 월간 잡지에 제가 소개됐어요. 오랜 시간 보육원 아이들에게 매주 떡이나 간식을 갖다 주던 선행까지 알려지면서 제 성공 스토리가 여러 언론사에 소개되기 시작했네요. 처음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이내 곧 자신감이 붙어서 제 이름으로 첫 강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났던 유명 인사들만 오를 수 있다는 그 강연장에서 말이에요. 원래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무대만 서면 말이 막힘없이 술술 나오더군요. 첫 강연이라 살짝 떨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제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부모님 덕분에 떨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연을 멋지게 끝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경호원들이 관계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며 한 여자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확인하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며 저를 꼭 만나봐야겠다고 소리를 치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가 아니겠어요. 얘야, 잠깐이면 되니 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안 되겠니? 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뒤돌아 가려는데 시모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만이라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외면하는 제 뒤에 대고 소리치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복도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그때는 떡집한다고 그렇게 저희 집안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 결혼도 실패하고 무리하게 대출받아 결혼 준비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두 아들 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폐인처럼 살고 있어. 그러니 네가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제발 부탁이야. 고졸이라 종일 떡이나 써는 거라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염치 없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뭐 바란 거나 있었어요. 그냥 다른 며느리들처럼 사랑 취급만 해줬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모른 척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당신 아들들이랑 저랑 볼 일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이젠 남이니까 구질구질하게 자꾸 여기 찾아와서 저 아는 척 하지도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그땐 경찰 불러서 내쫓을 거예요. 알아들어요? 저한테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시모는 제 바지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졌네요. 그때 시모의 나라 잃은 듯한 넉나간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심하고 어리석은 시댁 사람들 때문에 저는 어부지리로 강남 아파트도 싸게 얻었으니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요? 확실히 한강뷰가 한눈에 내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니 이것만큼 짜릿한 것도 없네요. 끝으로 긴 사연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